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음.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음.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월달 이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어디죠? 세종. 예, 세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매매가랑 전세가 둘 다 지금 네, 상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네. 그 다음이 누가 따라가고 있죠? 서울이 네. 괜찮네요. 그리고 경기도고요. 경기도. 그 다음이 우리가 입주 폭탄 때문에 네. 고민했던 인천도 어때요 지금? 그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매가는 오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위로도 조금은 올라갔어요, 확실히. 언제부터냐면 8월 21일부터는 위로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네. 즉 입주 폭탄 때문에 고민했던 인천마저도 이제는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북 보이세요? 네네. 경북도 어때요? 경북도 오른쪽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경북도 지금 매매가 반등. 그 다음에 충남도 어때요? 오른쪽으로 돌아섰죠? 충남도 반등. 울산도 반등. 대구도 반등. 네, 지금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대전도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전도 7월 달 이후로 대전도 네. 지금 매매 전세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또 왼쪽 밑으로 가는 애들이 있죠. 그쵸. 여기 어디죠? 부산. 부산. 그 다음에 전남, 제주, 광주, 그리고 경남, 전북까지. 그래서 일부 지방과 광역시는 여전히 매매 전세가가 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부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상승세로 돌아서는 지역들 많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은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네. 명확한 특징. 자, 대세 상승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그쵸. 사죠.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니까 오르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요?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느는군요. 자, 우리가 대세 상승장의 거래량을 볼게요. 네. 자, 이게 대세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죠? 14년부터 시작돼서 15년에 3월 달에 서울에 15,500건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세 상승을 알리는 폭죽 신호탄입니다. 보통은 서울이 거래량이 한 6천 정도 되는 6천 건가요? 정도, 6천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거의 뭐 한 2.5배 이상.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거래량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죠. 그렇죠. 계속 빨간색으로 유지했네요. 그리고 대세 상승전으로 바로 접어들기 전 2014년 중후반부터 이렇게 거래량 어떻게 돼요? 평균보다 높아요. 계속 높죠. 네. 이게 꼭지가 계속 높아져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대세 상승이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게 무슨 가격이에요? 그게 찐 가격이에요. 그게 찐 가격.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으니까. 네. 근데 매물이 지금 100개가 나왔는데 네. 기껏해야 지금 뭐 3-4개 거래된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가격 상승이 우리가 주식 차트, 매물대 차트가 있는데 네. 매물이 어때요?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렇죠. 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은 막 올라가니까요. 자, 지금이 바로 그런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네. 거래량이 지금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9년에 이 단기 반등자 데드캣 바운스랑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때는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쭉쭉쭉 올라갔죠. 여기는 뭐 그래도 평균보다 3,600, 9,500까지. 네. 그래서 2009년 8월 달까지 거래량이 늘고 네. 그 다음부터 줄어들었는데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 2009년 말. 네. 그래서 가격이 언제부터 다시 하락했어요? 2010년 초부터 또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다? 가격 하락이 또다시 올 수 있는 신호다. 자, 우리가 과거에 최근만 놓고 볼게요. 최근만. 네. 자, 최근만. 자, 이게 최근 거래량인데 네. 여기 거래량이 2022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서울 전체가 560건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 이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많을 때는 16,000건 가까이 거래된 아파트가 네. 평균 6,000건 거래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었던 게 언제냐면 23년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닥 찍고 이렇게 거래량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네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이거 뭐 거래량 이러다가 그래도 4천 건은 넘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네. 자, 거래량이 아직 8월 달 건 전부 다 집계가 안 됐습니다. 네. 9월 말이 돼야 이제 저기 하니까. 네. 근데 이미 7월 달부터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8월 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다? 뭐 폭발적인 게 아니다. 폭발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전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전국 기준으로 보면요. 네. 평균 4만 6천 건입니다. 그리고 4만 건 밑으로 거래된 적이 진짜 드물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금리기 터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 좋았을 때. 네. 수도권 입주 폭탄 있을 때. 딱 3번인데 이것도 네.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짧게. 짧게.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유의 첫 번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4만 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네. 21년 11월 달 제가 고점을 부르짖었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얘기했을 때. 네. 자, 거래량이 훅 줄었는데 이때서부터 전국 기준으로 4만 건을 넘기지 못한 게 지금 22개월 연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이다. 역사상 이렇게 길게 거래량이 작은 시장은 처음이다. 근데 대세 상승장이다. 데이터 사이클론자 김기호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미 지금 거래량이 꺾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대세 상승장이나 대세 상승장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있어요. 또 뭔가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부동산은 가격이 결정되는 게 공급과 수요 이 두 개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네. 두 번째는 투자 수요입니다. 그렇죠. 단기로 사고 팔아서 돈 좀 벌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요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네. 자, 실수요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2020년, 21년에 네.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영끌에서 네. 집을 사신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죠? 뭐 아직도 집 없어, 아직도 전세 살아 이러면서 맞아요. 막 난리 났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에 막 나만 비춰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미래의 가수도까지 싹 다 끌어다가 네. 금리마저 너무 싸니까 그때 부동산을 모르시는 네. 2030 세대분들이 미친 듯이 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가 있긴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대세 상승이 온다? 부동산 공부 다시 해야죠. 자,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는 건 뭐냐면 네.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아주 좁은 겁니다. 즉 전세가율이 아주 높아야 돼요. 그럴 때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율 데이터를 볼 거고요. 네. 자, 서울의 지금 전세가율은 어때요? 높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뭐 엄청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정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갭 투자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가 언제예요? 2016년 3월 달. 즉 갭 투자를 하기 좋았던 시기는 2015년, 16년, 2017년 정도까지. 이때가 갭 투자를 하기 좋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오르거나 뭐 전세 가격이 내려가거나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더 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에서 진짜 수요는 뭐예요? 전세예요. 전세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에는 투자나 투기 심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실수요거든요. 그렇죠. 뭐 전세가 오를 거니까 전세 산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실제 수요와 공급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딱 그 정도만 올라가야 됩니다. 매매가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야, 부동산 투자하면 큰일 나, 쪽박차. 이럴 때도 있고 네. 야, 부동산 투자하면 대박나, 너 아직도 부동산, 이럴 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작은 거예요. 그쵸. 즉 전세가는 실제 수요는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사람들이 아직 무서워서 부동산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덜 올라. 네. 그랬을 때 전세가를 올라가는 겁니다. 아. 자, 반대로 실제 수요는 전세율이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이만큼 올라. 이런 이유는 뭐예요? 투자나 투기 심리가 붙은 거예요. 야,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어. 이게 붙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만 봐도 서울은 투자 수요가 언제부터 붙은 거예요? 2016년 중후반부터 투자 수요가 붙어서 계속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막 내려갔다 하지만 매매가가. 자, 그런데 자,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언젠가는 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를 이미 선수들은 이 중에 한 20%가 선수라고 치면은 선수는 전세가율이 떨어질 때 안 사면 이미 올라갈 때 삽니다. 20%. 네. 나머지 80만 남았죠. 이 80명 중에서 2016년부터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서 2017년, 18년 입주 폭탄 우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80명 중에서 한 20, 30명밖에 못 샀을 겁니다. 여전히 5, 60명은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근데 2020년부터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이 50명, 초보자 5, 60명이 지금은 사야 되겠네? 그러면서 막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되는. 자, 이게 이제 서울을 보시면 우리가 전세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파란색 선이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근데 전세 요 보라색 막대 그래프는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거래가 10년 보세요. 자, 10년 중에서 언제가 전세 거래가 제일 많아요? 지금이 제일 많아요. 바로 최근에 거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매물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세 거래량, 즉 전세가 이제는 이 정도 전세 가격이 너무 싸네 하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네. 전세 수급은 좋아지고 전세 가격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올해 여름 봄에 보시고서 예측을 하셨던 그렇죠.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왜 제가 매매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이거를 자 매매 매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서울의 매매 매물 파란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7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2,000건 매물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역사상 최대야 지금. 네.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이미 6월 달에 고점 찍고 7월 달, 8월 달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증가한 거래량도 미미했는데 네. 그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매물은 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완전 반대인데요. 그럼 전제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매매 시장은 네. 여기서 더 올라갈 파워가 아주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전세는 바닥을 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들을 빼놓고.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건 뭐냐? 만에 하나 네.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경우 네. 지금 일부 경제 전문가분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9월 경제 위기설. 네, 그게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아니면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막 부양을 할 수도 있죠. 식어가는 경기를 살려보려고 막 어떻게든 지금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건 틀림없고 그래서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터진다. 네. 그러면 전세 가격마저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공급이 작고 뭐 이래도 네. 2008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2008년에도 순간적으로 그냥 전세 지금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생긴다면 전세 이 수급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네. 경기 침체가 없다라면 앞으로 전세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세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지금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네. 요게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전세 수급 데이터가 100보다 밑에 있으면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부산, 그다음에 인천, 네. 그다음에 대구예요.
그리고 대구가 제일 안 좋죠. 네. 예, 그래서 요 세 군데는 조금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요 나머지 지역들 네. 전남, 전북, 그다음에 강원도, 네. 대전, 경북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전세 수급이 상당히 좋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미래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입주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수급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네. 경북을 볼게요. 네네. 경북은 지금 전세 수급이 130이 넘잖아요. 네네. 예,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아마 계속 지금 상황이 괜찮을 건데 네. 경북의 이제 이 입주 물량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내년에 경북의 입주 물량 어떻게 되죠? 오, 예, 꽤 많죠. 네네. 예, 올해보다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옵니다. 네. 그럼 전세 수급이 다시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상승의 힘이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씩만 띄어서 봐서는 인사이트를 제대로 찾기가 힘들고요. 진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네. 기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네. 24년부터는 드디어 바닥을 치고 네. 올라가는 지역이 나타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투자의 유혹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네. 조금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자, 그건 바로 뭐냐? 네. 경매로 사는 거예요. 경매로. 자,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싸게 맞죠? 사는 사람이 최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사놓으면 네.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뭐 나 싸게 괜찮아요. 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뭐 금매를 잡거나 경매를 사거나. 그렇죠. 그래서 금매물이나 경매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그래서 정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네. 경매로 해서 네. 뭐 앞으로 일자리는 많아지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네. 뭔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네. 이런 지역들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고금리가 금리가 생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네. 어쨌든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네.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특히나 가계 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 대출 뭐 가계 부채 괜찮은 상황인가요? 뭐 어떤 상황인가요? 가계 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GDP 대비해서 네. 지금 105%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전세까지 네. 포함을 하면은 140%에 가까운. 네. 그러면 이거예요.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네. 어떤 일으키는 총 어떤 부가가치보다 네. 지금 빚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내 1년 연봉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뭐 국가적으로 심각한 수치인가요, 지금? 심각한 수치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는데 네. 기업 부채가 100%가 넘어섰을 때가 2번이 있었는데요. 네. 한 번이 IMF 때고요. 2번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100% 넘은 거 네. 이걸로 IMF라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근데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기업만 100%를 넘은 것이 아니라 네. 개인마저 IMF 때는 개인이 부채 비율이 60%도 안 됐어요. 아주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100%가 넘어섰는데 네. 이것도 금리가 낮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물가가 낮으면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많아도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되는 이자가 크지가 않으면 그쵸.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지금 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17년 만에 네. 지금 가처분 소득이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실제로 뭔가 세금 같은 거 다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맞습니다. 예, 뗄 거 아. 다 떼고 네. 예,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이게 지금 17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물가까지 높고 이미 대출은 잔뜩 받아놨고 그럼 뭐 정말 턱밑까지 찬 거네요. 완전히 이제 턱밑까지 지금 차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이렇게 또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담에 좀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실 테고 또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있잖아요. 네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데이터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 네. 그럼 자산 가치는 살아나고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작아지니까 네. 다시 또 별 문제 없이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내년에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금리 더 오를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생각보다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다 전기잖아요. 그쵸. 뭐 다 전기죠. 이거.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해도 전기고 집에서 가정생활을 해도 전기고 뭐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전기고. 네. 그래서 이 전기랑 이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죠. 석유 네. 이런 거. 이게 다 세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계속 강제로 내야 되는 그렇죠. 비용이죠. 근데 유가가 떨어지다가 최근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또 오르고 다시 있더라고요. 또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지금 한정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죠? 부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채가 지금 24조인가요? 뭐 그러니까 이게 매일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전기료도 아무래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전기료를 벌써 올렸잖아요. 한 네. 40%꽤 많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래 관리 많이 올르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충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전기료는 더 올라간다. 그럼 전기료가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부담은 더 올라간다.